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내 해고를 승인했다. 이서연은 무릎 꿇은 내 뺨을 후려쳤고 이수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 헌신을 조롱했다. 그녀는 유일한 희망이던 IP 계약서에 샴페인을 쏟아붓고 불태웠다. 나는 먼지가 되었다. 그들은 승리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한성그룹을 떠났다. 나는 여전히 장인어른 이강철 회장님의 전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모든 현실이 뼈에 와닿는 듯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아와 서연이는 나를 이런 반구도 없이 해고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참이었다. 늦은 오후 최민혁, 마오코, 차장에게 다시 문자가 왔다. 그들이 지금 법무팀과 회의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금 계약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수아는 테이블 머리에 뻣뻣하게 앉아있고 서연이는 갇힌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겠지. 둘 다 그 페이지들을 독약이라도 되는 양 쏘아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없어도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 수 있었다. 5년 전 한성그룹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IT 자회사를 인수했을 때 나는 그곳의 공동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장인어른이 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던져준 직함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 자회사가 회사를 유지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IP, 특허,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내 서명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앞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바라보며 그 사실이 천천히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나를 잘라내려 했지만 대신 스스로를 새 장에 가둔 꼴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17페이지의 글자 위로 손가락을 훑었다. 김준호, 공동회장으로 임명되며 자회사 자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짐, 너무나 명확하게 서명되고 날인되어 있었다. 그때 그날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거래가 끝난 후 장인어른이 맥주를 마시며 웃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다. 그때는 그저 팀의 일원이 된 것이 기뻤을 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아와 서연이는 그들은 그토록 깊이 파고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달 장인어른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그들은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나를 지난 뉴스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그들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했다. 아마 창백해져 있겠지. 수아가 스트레스 받을 때 짓는 그 찌푸린 표정과 분노로 입술을 꽉 다문 서연이의 얼굴. 그들은 뉴욕에서 온 잘나가는 변호사 별표 정유진, 노엘, 별표를 불러 경영권 이전을 도왔다. 나는 그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악수는 도전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가 그들에게 망했다는 소식을 건넬 차례일 것이다. 나는 움직이고 생각할 필요를 느껴 주방으로 걸어갔다. 집은 여전히 너무 조용했고 수아의 부재는 유령처럼 떠돌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 대신 맥주 한 캔을 꺼내 땄고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있을까? 정 변호사를 탓하고 있을까?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놓쳤어? 그리고 수아는 더 조용히 손이 떨리고 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앞에서 나를 해고하며 쇼를 벌이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의 절반도 모르고 있었다. 내 승인 없이는 그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고 신제품을 추진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자회사 자산과 연결된 은행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동결되었고 내가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캔이 손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와 만족감이 기묘하게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굴욕을 주었지만 이제 그들이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전화기를 집어들고 수아에게서 왔던 옛 문자들을 스크롤했다. 바로 지난주만 해도 그녀는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해 문자를 보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다정하게. 7시까지 올게. 피자 시키자.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나는 전화를 던져놓고 다시 계약서를 노려봤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나를 설득하려 할까? 협박할까? 정 변호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법망을 교묘하게 뒤틀어 구멍을 찾으려는 유형의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게 해보시지. 장인어른은 이 계약을 빈틈없이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눈을 감고 그들의 공황 상태를 상상했다. 이사회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고 수아와 서연이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또 다른 부분은 그저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맥주가 반쯤 비었을 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혁이의 업데이트였다. 정 변호사 난리 났답니다. 상무님 서명이 없으면 회사 전체가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맥주 캔을 내려놓았다. 물거품이라. 딱 맞는 말이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았고 나는 밀려오는 조수였다. 나는 민혁에게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했다. 다음 수를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계약서와 집안의 고유함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곧 나를 건드린 대가를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침묵으로 맞서기로 했다. 정 변호사가 난리 났다는 민혁이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내 받은 편지함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서연이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짧고 퉁명스러웠다. 여전히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김준호 상무님, 퇴사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전화 주세요. 퇴사 조건이라니. 나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간단한 대화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느슨한 끝자락쯤으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신중하게 연습한 듯한 말투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녀는 자기 동생이 나를 게으르다고 부르며 내가 세운 회사를 망가뜨릴 때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잠시 노려봤다. 화면 위로 엄지손가락이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소파에 던져놓고 걸어 나왔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 아직은 그들이 몸부림치고 싶다면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다. 이제 내가 우위를 점했으니 그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최민혁, 마어코, 차장과 장인어른 이강철 회장님은 믿을 만큼은 알고 있었다. 장인어른이 그 정도로 격노했다는 건 그 계약서가 철옹성처럼 빈틈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창가에 멈춰 서서 트럭 한 대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평생은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것, 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별표 이수아, 클러리서, 별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원만하게 무마시키는 것, 심지어 별표 이서연, 비앙커, 별표 이 나에게 쏘아붙일 때 입을 다무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안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내쫓았으니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참이었다. 그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 회장님의 두 번째 전화였다. 나는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 그는 이제 좀 더 조용했다. 힘이 빠진 듯했다. 이 일은 정말 미안하다. 그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장인어른은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뭐가 있길래 그러십니까? 회장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아직 자회사의 공동회장이야. 그들은 자네 없이는 회사를 굴릴 수가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게 깊숙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옳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회장님의 전화 이후 모든 현실이 뼈에 와닿는 듯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아와 서연이는 나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해고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참이었다. 늦은 오후, 민혁에게 다시 문자가 왔다. 그들이 지금 변호사들과 회의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금 계약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수아는 테이블 머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고 서연이는 갇힌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겠지. 둘 다 그 페이지들을 독약이라도 되는 양 쏘아보고 있을 것이다. 5년 전 한성그룹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IT 자회사를 인수했을 때 나는 그곳의 공동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에는 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장인어른이 던져준 직함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다. 그 자회사가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 IP, 특허,
상표권, 즉 한성그룹을 지탱하는 모든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내 서명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앞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곱씹었다. 그들은 나를 잘라내려 했지만 대신 스스로를 세 장에 가둔 꼴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17페이지의 글자 위로 손가락을 훑었다. 김준호, 공동회장으로 임명되며 자회사 자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짐, 너무나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생각했다. 지난달 이 회장님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그들은 나를 헌 신발처럼 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별표 정유진, 노엘, 별표이라는 강남에 잘나가는 변호사를 불러 이 전환을 도왔다. 그녀는 악수조차 도전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여자였다. 이제 그녀가 그들에게 일이 완전히 꼬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수아의 부재로 집은 여전히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땄고 길게 한 모금 들이켰다. 지금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거나 정 변호사를 탓하고 있을까?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놓쳤어? 수아는 손을 떨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앞에서 나를 해고하며 힘을 과시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승인 없이는 라이선스 갱신도, 신제품 출시도, 자회사 자산에 묶인 은행 계좌와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동결되었고 내가 유일한 열쇠였다. 차가운 캔이 손에 땀을 흘리는 동안 나는 굴욕감과 함께 솟아오르는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짓밟았지만 이제 그들이 꼼짝없이 덫에 걸린 신세였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전화를 들었다. 지난주 수아가 7시까지 올게. 피자 시키자 라고 보냈던 문자들을 스크롤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다. 나는 전화를 던져놓고 다시 계약서를 노려봤다. 그들이 다음에 뭘 할까? 내 서명을 받아내려 할까? 협박할까? 정 변호사는 교활하게 법적 허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장인어른이 만든 이 계약은 빈틈이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의 공황 상태를 상상했다. 이사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고객사들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 민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정 변호사, 상무님 서명이 없으면 한성그룹 전체가 물거품이 될 거라고 난리 났답니다. 나는 조용히 비웃었다. 물거품이라. 딱 맞는 말이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았고 나는 밀려오는 조수였다. 나는 아직 민혁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음 수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저 계약서를 무릎에 놓고 집안의 고요함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곧 나를 건드린 대가를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완전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민혁에게서 정 변호사가 발광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내 받은 편지함에는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서연이에게서 짧고 퉁명스러운 이메일이 왔다. 여전히 내가 어떤 호의를 받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김준호 상무님, 퇴사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전화 주세요. 퇴사 조건이라니. 나는 코웃음 쳤다. 그녀는 내가 간단한 대화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잡무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 다음 수아가 문자를 보냈다. 신중하게 고른 듯한 말투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니. 그녀는 자기 동생이 나를 게으르다고 비난하며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나를 쫓아낼 때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메시지를 노려봤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전화를 소파에 던져놓고 걸어 나왔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 아직은 그들이 몸부림치게 내버려 둘 것이다. 이제 내가 우위를 점했으니 그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다. 제너시스 G80의 익숙한 핸들을 잡고 지난 일들을 되짚었다. 계약서, 장인어른의 전화, 민혁이의 업데이트. 모든 것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행동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장인어른의 비서였던 별표 박은영, 제렐딘, 별표과 종종 점심을 먹던 작은 카페에 차를 세웠다. 그녀는 항상 나를 좋아했고 나를 비서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불현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무님, 그녀는 따뜻하고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여자애들이 한 짓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은영씨,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거긴 지금 어떻습니까? 그녀는 낮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상무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그녀는 내게 고객사들이 지연된 계약건 때문에 끊임없이 전화하고 있다고, 공급업체들이 승인이 나지 않아 선적을 보류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이 동요하며 발을 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 목이 달아난 닭처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 변호사는 모두에게 짜증만 내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커피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밀었다. 나는 한 모금 마시며 은영 씨의 말이 그려주는 그림을 즐겼다. 아수라장. 좋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 이 사태를 초래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박은영 씨의 말이 그려주는 그림을 즐겼다. 아수라장. 좋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마시던 잔을 들고 가로수길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았다. 카페는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창밖의 흐린 날씨를 바라보았다. 이수아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니 마치 사고라도 난 것처럼 그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다. 정말로 깊이 사랑했다. 미래를 꿈꾸며 밤늦도록 깨어있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그 결혼 초기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고 설령 그녀가 애원한다 해도 내 삶에 다시 드리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도 좋다. 나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서연의 이메일이었다. 아까보다 길었고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그 가식적인 공손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김준호 상무님, 저희는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저희를 무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서 해결합시다. 원만하게라니, 이사회 전원에서 나를 해고하는 것이 원만했던 것처럼 말인가. 나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이메일을 삭제했다. 은영 씨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고객사들의 공황 상태, 선적을 멈춘 공급업체들, 발을 빼는 투자자들. 이제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계약서가 나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그들을 진짜로 짓누르고 있는 것은 나의 침묵이었다. 내가 응답하지 않는 매 순간, 내가 조용히 지내는 매일, 그들의 세계는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손에 남아있던 따뜻함이 사라지자 밖으로 나섰다. 공기는 차가웠고 가벼운 바람이 재킷을 잡아당겼다. 나는 그 이사회 회의실 이후 처음으로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이 허둥대는 동안 나는 안정감을 느꼈다. 제너시스지 80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은영 씨가 말한 정유진 변호사가 답이 없다는 사실, 직원들이 이직을 속삭인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특허나 상표권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그들은 고객들과 공급업체들과 한성그룹을 지탱하던 모두의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타워팰리스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집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제 내 전화는 조용했다. 더 이상의 메시지도 애원도 없었다. 어쩌면 그들이 드디어 깨닫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고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선택한 침묵이 집안의 고요함과 일치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내게 하라. 그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라.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며 수아와 서연이가 스스로 만든 엉망진창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둔 후 나는 마침내 침묵을 깰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었다. 아직은. 이사회에서는 나에게 업무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공손했지만 곧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들 역시 무시하고 모든 것이 자중질환으로 붕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답장을 작성했다. 분노도 애원도 아닌 그저 사실만을 담았다. 잊혀진 자회사의 공동회장인 김준호로부터 온 차갑고 명확한 사실들. 나는 5년 전의 합병 조항, 지적재산권에 대한 나의 법적 권한, 그리고 내 서명 없이는 상표권이든 특허든 단 하나의 거래도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나는 복직을 요구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다. 나는 단 한 줄로 마무리했다. 저는 복직이 아닌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보게 될 것이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수아의 부재는 끊임없이 맴도는 소음 같았지만 오늘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었다. 햄과 치즈.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다. 그동안 내 전화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사회가 내 이메일을 뜨거운 감자처럼 돌려가며 당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장인어른은 아직도 이사회 절반을 자기 편에 두고 있었다. 오랜 세월 내가 헌신하는 것을 지켜본 옛 동료들. 반면 젊은 이사들은 수아와 서연이의 큰 소리에 현혹되어 그들의 편에 서 있을 터였다. 내 이메일은 그들을 반으로 쪼갤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다투게 하라. 편을 가르게 하라.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고 빵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궁금했다. 이 회장님은 처음 경로한 이후 나에게 2번 더 전화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준호,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하네. 해결이라니. 그는 회사를 딸들에게 넘겼고 그들이 회사를 부숴버렸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내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눈과 귀가 되어준 민혁이의 문자였다. 이사회 난리 났습니다. 절반은 상무님을 다시 데려오길 원하고 절반은 그 아가씨들이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해보라고 해. 정유진 변호사가 아무리 날카롭다 한들 수년 전에 서명하고 날인된 계약서를 다시 쓸 수는 없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민혁이는 이사회가 지적재산권 부문의 전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수아와 서연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서연이의 게으르다는 비난과 수아의 차가운 시선에 여전히 상처 입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것을 원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저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기를 원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밖을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권력은 좋지만 책임 인정이 더 나았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접시에 놓여 있었고 다시 이메일을 열었다. 이제 답장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내용들이었다. 마치 어느 편을 선택할지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강철 회장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별표 송영민, 별표이라는 사람이 썼다. 준호, 정말 엉망진창이네. 우리는 그 조항에 대해 몰랐어. 자네는 뭘 원하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나?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어제는 그들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지만 이제 이사회가 선택지를 내밀자 더 크게 생각해야 했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눈을 비볐다. 회사는 마비되었고 고객사들은 거래를 보류하고 공급업체들은 선적을 막았다. 이 모든 것은 수아와 서연이가 나 없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내 이메일은 냄비를 휘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엎어버린 것이었다. 서연이가 소리 지르고 수아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들려왔고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밤은 길었고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생각과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배경 속에서 앉아 있었다. 자정쯤 민혁이에게 다시 문자가 왔다. 이 회장님께서 회의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무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회의는 함정처럼 들렸다. 나를 끌어들여 감언이설로 서명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려는. 하지만 이사회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은 진짜였다. 만약 이 회장님 편이 나선다면 나는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나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일어나 물 한 잔을 잡고 주방에 섰다. 차가운 타일이 발밑에서 나를 안정시켰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고했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이었다. 우위는 내게 있었고 나는 그것을 헐갑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싸우게 하라. 그들이 애원하게 하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주방 카운터 위에서 커피포트가 꼬르륵 소리를 낼 때 내 전화가 울렸다. 수아의 이름이 화면에 번쩍였다.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을 노려보았다. 그 소리는 조용한 아침을 가르는 경고음 같았다. 해고 이후 그녀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내가 무시했던 조심스러운 문자들만 보냈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냥 벨이 울리게 내버려두고 내가 지키려 했던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왜? 잠시 멈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보다 부드러웠고 잠을 설친 듯 지쳐 있었다. 여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나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허공에 떠돌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모든 일 후에 만나자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 밑에 깔린 절박함을 들을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 유지했던 그 차가운 모습에 금이 간 소리였다. 왜? 나는 마침내 물으며 카운터에 기대섰다. 그녀는 흔들리는 숨소리를 내쉬었다. 이 모든 게 오해야. 나는 이걸 바로잡고 싶어. 오해라니. 나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좋아, 정호, 청담동 그 식당에서. 그녀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재빨리 동의했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커피 냄새가 공기를 채우는 동안 그녀가 무슨 속셈으로 나올지 궁금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우리가 좋았던 시절에 가끔 찾던 곳, 부드러운 조명과 테이블이 있는 한때 따뜻하게 느껴졌던 작은 공간. 이제는 이 모든 일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나는 구석 좌석에 앉아 물을 마시며 문을 지켜봤다. 수아는 정시에 들어섰다. 코트를 몸에 꼭 여미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는 눈에 닿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내 맞은편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안녕.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을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안녕. 그녀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다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여보, 일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해. 이렇게 되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기다렸다. 그녀는 계속 말을 쏟아냈다. 서연이가 그걸 밀어붙였고 나는 그녀를 막을 방법을 몰랐어.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 응? 모든 걸 동결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미소 짓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들었다. 그녀는 실수를 했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나를 매료시키려 하고 있었다. 큰 눈, 부드러운 목소리, 이 모든 것.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와닿지 않았다. 웨이터가 왔고 그녀는 샐러드를 주문했다. 메뉴를 건네주기 전에 그녀의 손가락은 메뉴를 비틀고 있었다. 나는 햄버거를 주문하며 단순하게 갔다. 웨이터가 떠나자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 여보. 그 승인 없이는 회사가 엉망이야. 그냥 이 일을 잊고 넘어갈 수 없을까?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그녀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이의 게으르다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날 수아의 텅 빈 시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유리잔을 천천히 일부러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엉망이라. 재미있군.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나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그녀가 나를 해고할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냥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오해라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시 냅킨을 뜯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서연이가 깨끗한 정리가 회사의 최선이라고 했고 정 변호사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말이 얼마나 나약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아는 듯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내가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음식이 나왔고 긴장이 잠시 끊어졌다. 나는 햄버거를 천천히 씹으며 그녀가 식욕을 잃은 듯 샐러드를 찔러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새로운 각도를 시도했다. 서연이가 밀어붙인 거야. 그녀가 그게 회사의 최선이라고 나를 설득했어. 정 변호사는 합법적이라고 했고 나는 햄버거를 내려놓고 삼켰다. 정 변호사가 틀렸어. 그리고 서연이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어. 당신 둘 다 서명했으니까.
그녀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칠 줄 몰랐는지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어. 그냥 IP 문제에 서명해줘. 그리고 당신을 위한 역할을 찾아내게. 역할? 내가 테이블에서 자리를 구걸하는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냅킨으로 손을 닦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해고했어, 수아.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 그녀는 동작을 멈췄다. 포크는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내려놓아졌다. 당신은 정말 회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햄버거를 다시 한 입 베어 물었다. 더 이상 내 결정이 아니야.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녀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고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의 매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변명은 바닥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음식을 깨작거리는 동안 햄버거를 다 먹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두껍고 무거웠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나는 내 목만 계산하고 일어섰다. 행운을 빌어요. 나는 회의실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하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도 수아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정말 회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녀는 마치 어리석은 권력 다툼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 그녀와 서연이가 아니라 나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침대에서 굴러 나왔다. 밤새 뒤척인 탓에 시트가 엉망이었다. 주방으로 향했다. 매일 집은 더 텅 비어가는 것 같았지만 익숙해지고 있었다. 커피를 내렸다. 기계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채웠고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이 스스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펼쳐놓고 통지서를 작성했다. 이수아나 이서연에게가 아니라 한성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파트너, 고객사, 공급업체 전체 목록에 보낼 것이었다. 내용은 간결하게 유지했다. 자회사에 묶인 모든 라이선스 계약과 거래는 새로운 조건이 협상될 때까지 동결된다는 것, 위협도, 드라마도 없었다. 오직 사실뿐이었다. 나는 공동회장이었고 내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이사회 전원에게 사본을 보낸 뒤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들이 이 통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볼 참이었다. 그 후 하루는 조용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그저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이 통지의 무게를 느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메일이 도착하고 공황 상태가 시작될 시간.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내 전화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아나 서연이가 아닌 고객사로부터였다. 먼저 우리가 디자인 라이선스를 제공했던 IT 회사 사장 별표 강태호, 폴, 별표라는 사람이었다. 김준호 상무님,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생산이 멈췄습니다. 나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제가 처리 중입니다. 강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조건이 곧 나올 겁니다. 그는 불평했지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또 다른 전화가. 공급업체들은 선적에 대해 물었고 파트너들은 마감일에 대해 걱정했다. 나는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다. 내가 처리하고 있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 그들에게 곧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진정시키고 수아와 서연이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었다. 네 번째 통화를 하던 중 별표 최민혁, 마오코, 별표에게 문자가 왔다. 매출 폭락 중입니다.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고 고객과의 통화를 마무리한 후 답장했다. 좋아. 좋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나는 서연이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수아는 수치가 떨어지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은 나 없이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책상은 비어가고 거래는 멈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가 머릿속에 박혔다. 고객이 아니라 내가 항상 아꼈던 부서장 별표 윤지민, 하어퍼, 별표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문자를 보냈다. 무슨 일인지 들었습니다. 상무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면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잠시 응시했다. 화면 위로 엄지손가락이 맴돌았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니. 나는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답장했다. 고맙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내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후폭풍은 명확해졌다. 민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준호 상무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영업사원 2명이 그만뒀고 대형 고객사 하나가 방금 철수했어요. 이제 정유진 변호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쫓겨났답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대섰다. 해가 지면서 주방은 어두워졌다. 정 변호사가 나갔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네, 그가 말했다. 서연이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해고가 그녀의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녀는 오늘 밤 짐을 싼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질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도 이 일의 일부였고 수아와 서연이에게 법적 조언을 밀어붙였지만 이제 또 다른 희생양일 뿐이었다. 나는 민혁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차가운 캔이 손에 닿는 느낌이 좋았다.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회사는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 통지서가 모든 일을 해냈다. 짧고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쓴맛이 이 상황과 어울렸다. 점심때 본 수아의 창백하고 애원하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이후로 전화하지 않았고 서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지금 그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쁜지도 모른다. 아니면 드디어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윤지민 부장의 문자가 계속 나를 괴롭혔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별표 지적재산권, IP, 별표를 가지고 나에게 연락하는 고객사들을, 그리고 그녀처럼 나를 따를 사람들을 모아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뒤로 기대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다. 확실히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저 회사가 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먼저 고통을 준 다음 나의 조건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병을 내려놓았다.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그들은 이 고통을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는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계란 토스트였다. 그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강철 회장님의 이름이 떴고 나는 이것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냅킨으로 손을 닦고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예, 회장님.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준호, 내일 비상이사회가 열려야겠네. 자네가 참석해야겠어.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IP홀딩스의 별표 전무이사, 이그제큐티브 체어먼, 별표로서 말이야. 자네 할 수 있겠나? 나는 잠시 멈췄다. 포크는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다. 전무이사라니. 내 옛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녀물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다. 수아와 서연이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리.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조건이 뭡니까? 나는 물었다. 그는 길게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회사가 피를 흘리고 있어. 고객들은 떠났고 직원들은 나가고 있네. 그리고 이사회는 그 아이들이 버린 난장판에 질렸어. 우리는 새로운 조건에 투표할 걸세. 서연이는 고객 업무에서 제외되고 수아는 별표 상무이사, COO, 별표로 강등될 걸세. 자네, 참여할 건가? 나는 뒤로 기대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이건 컸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예, 나는 마침내 말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으로 할 겁니다. 그는 짧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내일 보세. 그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차가워지고 있는 계란 토스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내 발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주방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았다. 머리가 생각하는 동안 손을 움직이게 할 무언가라면 무엇이든 했다. 이 회장님은 나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 지휘권의 큰 부분을 넘기고 있었다. 서연이가 고객되면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녀가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 회사에 남아도 뒷방 신세일 것이다. 수아는 COO로 강등된다. 그녀는 나에게 보고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는 잔디 깎는 기계를 마당을 가로질러 밀면서 미소를 지었다.
잔디 조각이 신발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고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서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수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에 가까웠다. 나는 일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전화를 확인했다. 민혁이 문자를 보내왔다. 이사회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상무님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세요. 나는 답장했다. 전화 받았다. 내일 참여한다. 그의 답장이 재빨리 왔다. 대박입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어요.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물을 길게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나를 안정시켰다. 끝났다고?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싶었다. 회의는 아침 9시로 일찍 잡혀 있었다.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예전과 달랐다. 나를 내쫓았던 그 장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이강철 회장님은 상석에 앉아 턱을 굳게 담은 채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아는 창백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을 앞에 모으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녀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회장님이 가리킨 바로 옆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빠르게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한성그룹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김준호 상무의 통지서가 모든 것을 멈췄고 우리는 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IP 부문 전무이사로 복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연이는 고객 업무에서 제외하고 수아는 별표 상무이사, COO, 별표로 강등합니다. 지금 바로 투표하십시오. 회의실은 고요해졌고 곧 손들이 올라갔다. 회장님 측근들이 먼저,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따랐다. 투표는 빠르고 깔끔하게 통과되었다. 서연이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문을 쾅 닫으며 뛰쳐나갔다. 수아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테이블만 응시했다. 나는 회의 중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회장님이 손실된 거래, 빈 책상, 분노한 투자자 등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짧게 말했다. IP는 새로운 조건이 마련되면 동결을 해제할 것입니다. 저는 회사를 침몰시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사를 고치러 온 것입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을 포함해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수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이 잠시 나와 마주쳤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의 대규모 인수 계획, 동생의 거창한 계획, 이 모든 것이. 회의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퇴장했다. 회장님은 나갈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다시 와줘서 고맙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전처럼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나의 것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며 머뭇거렸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회의실을 뒤로하고 내 차로 향했다. 밖의 공기는 시원했고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안정되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계약서는 여전히 트로피처럼 놓여 있었다. 투표는 끝났지만 이제 일이 시작될 참이었다. 곧 IP 동결을 해제하고 고객사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출혈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먼저 나는 조건이 필요했다. 수아와 서연이를 견제하고 아무도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규칙들. 나는 메모장을 잡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페니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는 일선에서 사라졌고 수아는 나에게 보고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회의 중에 그 차가운 가면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이사회의 결정은 여전히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블라인드를 비집고 해가 막 스며들 때 커피를 내렸다. 포트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전무이사, 이그제큐티브 체어먼,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겁지만 좋은 느낌이었다. 수아와 서연이는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자리에 돌아왔고 그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었다.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책상으로 향했다. 계약서는 여전히 거기에 친구처럼 놓여 있었고 나는 계획을 시작했다. 회사는 엉망이었다. 고객은 떠났고
직원은 부족했으며 매출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임시방편으로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회사를 더 강하고 더 좋게,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특권 의식 없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명확한 규칙, 더 이상 가족 특혜는 없었다. 수아는 별표 상무이사, COO, 별표로 남을 수 있지만 이제 그녀는 나에게 답변해야 했다. 그리고 서연이, 그녀의 사과 이메일은 밤새 도착해 있었다. 김준호 상무님,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나는 답장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게임에서 제외되었고 나는 할 일이 있었다. 가장 먼저 나는 별표 최민혁, 마오코, 별표에게 전화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가 밝았다.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고맙다. 너를 별표 전무이사, CFO, 별표로 임명하겠다. 할 수 있겠나? 그는 크고 쉽게 웃었다. 물론이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그에게 오늘 당장이라고 말했다. 지금 바로. 당장 와서 장부를 정리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 파악하라고 했다. 그는 충성스럽고 똑똑하며 꾸물거리지 않았다. 나에게 그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나는 나와 함께 이직하겠다고 제안했던 부서장 별표 윤지민, 하어퍼, 별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브랜드 전략 담당 상무이사, VP 오브 브랜드 스트래터지. 여전히 그 마음인가? 그녀의 답장은 빨랐다. 물론이죠. 제가 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목록에 추가했다. 새로운 인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었다. 나는 오전 내내 이 작업을 스케치했다. 불필요한 무게를 잘라내고 새로운 얼굴을 데려왔다. 밑바닥부터 재건하는 것이다. 옛 한성그룹은 사라졌다.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작동시킬 것이다. 정오가 되자 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내 옛 책상이 아니라 그들이 비워준 새로운 공간. 큰 창문과 좋은 전망이 있었다. 수아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몇몇 직원들과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였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유리창을 통해 잠시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가 나를 보더니 급히 시선을 피했다. 제대로군. 그녀가 이 상황을 느끼게 하라. 나는 의자에 앉아 이메일 작업을 시작했다. 고객사들이 먼저였다. 짧고 직설적으로. IP는 곧 해제될 것입니다. 새로운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몇몇은 재빨리 답장하며 안도했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다음은 공급업체들, 같은 내용이었다. 정리 중입니다. 선적은 다음 주에 재개됩니다. 답장들이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으로 쌓여갔고 나는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첫 회의를 소집했다. 나, 민혁, 윤 부장, 그리고 내가 선별한 옛 팀원 몇 명, 수아도 COO 역할의 일부로 참석해야 했고 그녀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손을 모으고 테이블만 응시했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할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메모를 건네며. 능력 위주 채용, 특혜는 없습니다. 민혁은 CFO, 윤지민은 브랜드 상무이사입니다. 수아, 당신은 운영, OPS를 맡고 매일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녀는 한 번, 빠르고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혁은 페이지를 넘기며 씩 웃었고 윤 부장은 이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예산, 일정, 새로운 브랜딩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뭔가 실질적인 것을 구축해 나갔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메모를 했다. 그녀는 말할 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녀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회의 후 민혁이 남아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상무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쌓았다. 그래, 숫자만 잘 관리해라. 그가 떠나고 나는 남았다. 사무실이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아도 머뭇거렸다. 천천히 짐을 챙기며 뭔가 말할 거리를 찾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이렇게 될 건가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로. 나는 그녀를 침착하고 단호하게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나가게 하고 싶었지. 그 대가로 이것을 얻는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나는 그녀가 문을 닫고 떠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선을 지킬 것이다. 그래야만 남은 것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늦게까지 남아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고객들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 이사회에 대한 업데이트. 밖은 어두웠고 운전하며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껐다. 생각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사는 변화하고 있었고 새로운 새로운 규칙, 그리고 내가 정상에 있었다. 나는 이전에 박은영 씨에게 전화해서 충분한 퇴직금을 제시하며 행복하게 은퇴하라고 권유했고 그녀는 내가 최고였다고 울먹였다. 어쩌면 내가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규칙을 다시 썼고 조건을 설정했으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그 공손한 미소를 남겨두었다. 내일 나는 다시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나는 이른 아침, 집이 아직 어두울 때 잠에서 깼다. 내 안에는 조용한 종류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 후의 땅처럼 단단한 느낌이었다. 이사회 회의 이후 몇 달이 지났고 내가 전무이사로서 지휘권을 잡은 후 한성그룹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커피를 내렸다. 익숙한 꼬르륵 소리가 주방을 채웠고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고객들은 돌아왔고 내가 서명한 모든 거래로 그들의 신뢰는 재건되었다. 투자자들 역시 돌아왔고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보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수아는 거리를 두었다. CEO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결코 나를 밀어붙이거나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오래전에 떠났고 그녀의 사과 이메일은 여전히 내받은 편지함에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애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오늘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을 굳건히 하는 것, 아무도 나처럼 다시 내던져질 수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오랜 친구처럼 옆에 두고 마지막 조각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관, 회사와 나를 영원히 보호할 조항.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활기찼고 그곳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장부를 정리했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다. 매출이 또 올랐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 책상 위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수년 만에 최고 분기 실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훑어보았다. 매출은 강했고 비용은 줄었으며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잘했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윤 부장처럼 제 역할을 해냈다. 윤 부장의 새로운 브랜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접촉하지 못했던 고객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족 경영이 아닌 팀을 구축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아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아마 내가 요구한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정시에 보고서를 보냈다. 변명도 없이 전문적이었지만 차가웠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다른 무엇이 될 기회를 잃었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타이핑을 계속했다. 정관이 모양을 갖추어 갔다. 공정한 채용 규칙, 명확한 권한, 그리고 IP를 혈통이 아닌 능력에 묶는 유산 조항. 아무도 다시는 그들이 했던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전 중반, 나는 간단한 회의를 소집했다. 나, 민혁, 윤 부장, 그리고 회장님이 보낸 이사회 대표 몇 명, 수아도 참석해야 했고,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의자가 삐걱거렸다. 나는 정관을 펼쳐놓으며 단순하게 설명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사본을 돌리며 말했다. 더 이상의 권력 장악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사람을 해고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IP는 회사에 남지만 오직 자격을 갖춘 리더십 하에서만 남을 것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훑었다. 현명합니다. 단단하게 잠깁니다. 윤 부장도 거들었다. 고객들은 이 안정성을 좋아할 겁니다. 이사회 대표들도 동의했다. 한 명은 메모를 끄적였고 다른 한 명은 그저 회장님도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펜이 테이블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멈췄다. 나는 그녀를 오래 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가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정관이 그녀를 옥죄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예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좋았다.
투표는 빨랐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 펜이 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끝났다. 그 후 나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전의 가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았다. 한 신입 직원이 나를 멈춰 세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님. 이곳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다. 사무실은 윙윙거렸다.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가 찰칵거리고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다. 나는 이사회 투표 후 몇 주 만에 IP 동결을 해제했고 직접 고객사들과 조건을 재협상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급업체들은 제때 선적했고 투자자들은 나에게 직접 전화했으며 회사는 수아의 이름이나 서연이의 허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번성했다. 나는 창가에 멈춰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해는 높고 밝았다.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었다. 나의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올바른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되었고 나는 늦게까지 남아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고객들에게 보내는 감사, 이사회에 대한 업데이트. 내가 지나갈 때 수아의 사무실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퇴근했다. 나는 이 고요함이 싫지 않았다. 생각할 공간을 주었다. 정관은 등록되었고 유산 조항은 확정되었다. 아무도 나처럼 버려질 수 없었다. 싸움 없이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책상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비추는 가운데 미소 지었다. 작고 확실한 진짜 미소였다. 복수는 아니었다. 결국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고 그들은 느꼈다. 서연이는 밀려났고 수아는 겸손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았다. 나는 그들의 엉망진창을 가져와 더 강한, 오래 지속될 무언가로 만들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사무실은 내 뒤로 조용해졌다. 운전하며 집에 가는 길에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고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가볍게 느껴졌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규칙을 다시 썼고 조건을 설정했으며 그 공손한 미소는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었다. 내일 나는 계속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누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잊지 못할 것이다. 능력 위주 채용, 특혜는 없습니다. 별표 최민혁, 마오코, 별표은 CFO, 별표 윤지민, 하어퍼, 별표은 브랜드 상무이사입니다. 이수아, 클러리서, 당신은 운영, OPS를 담당하고 매일 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녀는 빠르고 뻣뻣하게 한 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 반론하지 않았다. 민혁은 페이지를 훑어보며 시익 웃었고 윤 부장은 이미 몸을 숙여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산, 타임라인, 새로운 브랜딩 계획 등 실질적인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논의했고 그동안 수아는 조용히 앉아 메모만 했다. 그녀는 품위를 유지하려고 말을 할 때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나를 거쳐야 했고 그녀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회의 후 민혁이 남아 내 어깨를 쳤다. 이거 정말 탄탄합니다, 상무님.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서류를 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숫자만 단단히 잡아라. 그가 떠나고 나는 남아 사무실이 비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아도 머뭇거렸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짐을 챙겼다. 마침내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이게 당신 방식인가요?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로. 나는 그녀를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나가게 하고 싶었지. 그 대가로 당신이 얻은 것은 바로 이것이야. 그녀는 침을 삼키고 턱을 굳게 담은 채 몸을 돌려 걸어나갔다. 나는 그녀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고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선을 지킬 것이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작은 조각이라도 잃지 않으려면 그래야만 했다. 나는 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했다. 밖은 어두웠고 나는 제너시스 G80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디오는 끄고 생각만이 동행했다. 회사는 변화하고 있었다. 새로운 새로운 규칙, 그리고 내가 정상에 있었다. 나는 이전에 별표 박은영, 제렐딘, 별표에게 전화해서 충분한 퇴직금을 제시하며 행복하게 은퇴하라고 권유했고 그녀는 내가 한성그룹 사람들 중 최고였다고 울먹였다. 어쩌면 내가 그랬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될 무언가, 그들이 망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수아를 고삐에 묶어두고 이서연의 애원은 무시하며 나의 방식대로 회사를 건설할 것이다. 내일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다. 집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내 안에는 조용한 종류의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 후의 땅처럼 단단한 느낌이었다. 이사회 회의 이후 몇 달이 지났고 내가 전무이사로서 지휘권을 잡은 후 한성그룹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익숙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커피를 내렸고 나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고객들은 돌아왔고 내가 서명한 모든 거래로 그들의 신뢰는 재건되었다. 투자자들 역시 돌아왔고 수치가 오르는 것을 보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거리를 두었다. 별표 상무이사, CEO, 별표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결코 나를 밀어붙이거나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오래전에 떠났고 그녀의 사과 이메일은 여전히 내받은 편지함에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굴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오늘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을 굳건히 하는 것, 아무도 나처럼 다시 내던져질 수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오랜 친구처럼 옆에 두고 마지막 조각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관, 회사와 나를 영원히 보호할 조항.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활기찼고 그곳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다. 매출이 또 올랐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내 책상 위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수년 만에 최고 분기 실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훑어보았다. 매출은 강했고 비용은 줄었으며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잘했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윤 부장처럼 제 역할을 해냈다. 윤 부장의 새로운 브랜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접촉하지 못했던 고객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가족 경영이 아닌 팀을 구축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아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아마 내가 요구한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매일 정시에 보고서를 보냈다. 변명도 없이 전문적이었지만 차가웠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다른 무엇이 될 기회를 잃었다. 나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타이핑을 계속했다. 정관이 모양을 갖추어갔다. 공정한 채용 규칙, 명확한 권한, 그리고 별표 지적재산권, IP, 별표를 혈통이 아닌 능력에 묶는 유산 조항. 아무도 다시는 그들이 했던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전 중반, 나는 간단한 회의를 소집했다. 나, 민혁, 윤 부장, 그리고 이강철 회장님이 보낸 이사회 대표 몇 명, 수아도 참석해야 했고,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의자가 삐걱거렸다. 나는 정관을 펼쳐놓으며 단순하게 설명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권력 장악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사람을 해고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IP는 회사에 남지만 오직 자격을 갖춘 리더십 하에서만 남을 것입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훑었다. 현명합니다. 단단하게 잠깁니다. 윤 부장도 거들었다. 고객들은 이 안정성을 좋아할 겁니다. 이사회 대표들도 동의했고 한 명은 그저 회장님도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수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펜이 테이블을 두드리다가 멈췄다. 나는 그녀를 오래 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가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정관이 그녀를 옥죄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예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좋았다. 투표는 빨랐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 펜이 내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끝났다. 그 후 나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전에 짓던 가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았다. 한 신입 직원이 나를 멈춰 세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무님. 이곳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다. 사무실은 윙윙거렸다.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가 찰칵거리고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다.
나는 이사회 투표 후 몇 주 만에 IP 동결을 해제했고 고객사들과 조건을 재협상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급업체들은 제때 선적했고 투자자들은 나에게 직접 전화했으며 회사는 수아의 이름이나 서연이의 허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번성했다. 나는 창가에 멈춰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해는 높고 밝았다.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었다. 나의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올바른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되었고 나는 늦게까지 남아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고객들에게 보내는 감사, 이사회에 대한 업데이트. 수아는 내가 지나갈 때 그녀의 사무실이 어두울 만큼 말없이 퇴근했다. 나는 이 고요함이 싫지 않았다. 생각할 공간을 주었다. 정관은 등록되었고 유산 조항은 확정되었다. 아무도 나처럼 버려질 수 없었다. 싸움 없이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책상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비추는 가운데 미소 지었다. 그날 지었던 예의상의 미소가 아닌 작고 확실한 진짜 미소였다. 복수는 아니었다. 결국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고 그들은 느꼈다. 서연이는 밀려났고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았다. 나는 그들의 엉망진창을 가져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무언가로 만들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사무실은 내 뒤로 조용해졌다. 제너시스 G80을 몰고 집에 가는 길에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고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가볍게 느껴졌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규칙을 다시 썼고 조건을 설정했으며 그 공손한 미소는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었다. 내일 나는 계속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누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내 제너시스 G80을 몰고 텅 빈 타워 팰리스의 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한다. 과연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었을까? 그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고 능력으로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를 되찾았다. 8년간 헌신했던 한성그룹은 이제 내 손에서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서연의 오만함과 이수아의 냉정한 배신은 징벌받았지만 내 가슴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이었다. 나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직함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 차가운 이사회실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수아의 침묵은 그들이 내 계약서를 무시했던 실수보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차가운 현대사회, 특히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기업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피와 계급이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가 최민혁이나 윤지민처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다시 불러 세워 이 폐허 위에서 회사를 재건할 때 깨달았다. 계약서는 종이일 뿐이지만 사람의 충성심과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려 했을 때 역설적으로 나는 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다. 결국 내가 이룬 것은 복수가 아니라 능력과 진정성이 통하는 시스템을 세운 것이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당신을 짓밟으려는 이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때 나오는 침묵과 실력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명예와 성공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무너질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진정한 사람들입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인간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